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보면, 자, 먼저 고정자산 등록에서 우리가 등록을 다 잘 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 하나만 제가 등록을 집어넣으면서 보면, 공장 건물이고 2017년 10월 1일이다라고 썼을 때, 자, 우리가 항상, 자, 우리 K랩에서 실수 안 하게 상각 방법을 꼭 체크를 하시고, 이 상각 방법은 아무 무신고한다 그러면 건물은 정해법이고 나머지 기타 자산은 정일법이죠. 근데 건물은 정해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를 해도. 그런데 기타 자산은 정해법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를 정확하게 보셔야지 산출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 기초가액은 뭐 1월 1일 날 장부에 적혀 있는 결정과목 금액인 거고 정기말 상각 누계액 또 그 금액인데, 이 상각 누계액이라고 표현하는 걸 감가상각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그 자산의 차감 계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차감 계정에서 예를 들면 손상차손 누계액도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죠? 그런 것들도 자산을 지금 줄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감 계정 자산을 줄여준 걸 감가상각한 걸로 세법은 보는 거지, 차변에 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다, 감가상각비다,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산을 줄여준 것들이 우리 줄여주는 상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자, 여기에서 단기중 취득은 올해 취득했을 때 쓸 거고, 자 4번하고 7번하고 두 개 봤을 때 자본적 지출인데 자산으로 처리하면 4번에 쓸 거고, 자본적 지출인데 비용으로 처리하면 7번에다가 쓸 거예요. 그럼 이 7번이 우리는 즉시 상각 의제로 감가상각한 걸로 세법이 바라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정기 말까지 부인한 거 있으면, 한도 초과한 거 있으면 여기에다 써주게 될 거고, 정기 말까지 우리가 감가상각 의제가 발생했는데 법인세 감면받았다, 이게 고정자산 등록에 나오면 감가상각 의제를 생각해야 되죠. 그럼 범액만큼 송금 산입했는데 그게 아직 추인 안 되고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여기에다 써줘야 세법이 생각하는 범액 계산할 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범액 계산할 때. 그리고 내역 연수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생각할 거죠. 그럼 세부담 최소화라 그러면 낮은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상각 범위액이 우리 회사가 세법이 생각하는 상각 범위액인데, 회사가 얼마만큼 했냐라고 여기에 쓰는 거는 단기의 그 차감 계정이 증가한 만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든 아니면 방금 손해손 누계액이든 어떻게든 우리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 느린 만큼이 올해 회사 계상액에 들어올 거고, 그런 세법은 우리 즉시 상각 의제하고 누계액 늘어날 만큼. 그럼 얘는 누계액을 늘린 게 아니죠.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올해 상각한 걸로 봐서 범위액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올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그러면 범액만큼 전부 다 우리는 상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단기 의제 상각비에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나중에 뒤에 미상가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에서 해서 얘를 보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써보면 얘가 1억 8천이고 4천만 원이고, 건물에 우리는 부인액이 있었으니까 85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40년이에요. 그럼 우리 세법은 계산할 때 정해법이면 0.025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1억 8천에 0.025 하면 범위액이 이 금액이 나오겠죠. 지금 1억 8천만 원에 곱하기 0.025 하면 450만 원이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나누기 40년 하는 거나 값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더하고 계산하는 거는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공장 거고 업종 코드가 있으면 써주고, 다음 차량 운반구가 유조차 2018년 3월 10일 자, 정률법이고 6천만원, 1,800만원, 그리고 아래 수선비 즉시상각 의제가 120만원 있고, 내용연수는 8년, 공장 거고 1번. 자, 지금 앞에 제가 아이고, 얼마 있는지를 안 썼네요. 얘는 300만원, 얘는 1,500만원. 다음 또 차량 운반구 3번 승용차 2019년 7월 1일 날 1,820만원에 샀고 500만원 달았고, 자, 이 승용차의 부인액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100만원 있고 내용연수가 5년. 자, 그리고 올해 양도를 했으니까 양도한 날짜 2020년 9월 30일. 그리고 올해 이 금액을 상각했다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또 차량 운반구 4번 공장 화물차 2020년 12월 15일 날 올해 취득한 거 1,800. 올해 취득한 화물차에 또 즉시상각 의제 세무가원가로 취득세 처리해버린 거 쓰고, 내용연수 5년, 공장 거고 01번. 그리고 올해 315만원을 상각해버렸네요. 다음은 기계장치의 프레스기 2017년 7월 14일 날 1,000만원에 샀고 656만원. 그럼 이 프레스기에는 지금 전기말 우리는 법인세 감면을 받았는데 범위액만큼 감가상각 안 한 게 125만 7천원이 있고, 얘는 8년간 쓰는 거고 올해 회사는 107만 6,720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또 기계장치의 6번 압축기는 올해 600만원에 취득했고 압축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고 8년간 공장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140만원. 전기 부인한 거 없는데 신부적이 있을 때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이렇게 써주면 이제 얘는 끝났어요. 그럼 창 닫고 위상가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자, 한 개 빼먹었네.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이 아래 특허권이 있죠. 7번 특허권이 2016년 1월 12일 날 취득해서 정액법 맞고 이 금액 내용연수가 10년. 올해 이 금액을 상각했네. 그죠? 자, 그럼 미상가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항상 고정자산 손대면 무조건 세로 불러오기 해야지 여기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럼 시험 때는 같은 자산이 두 개가 아니면, 같은 자산 종류가 아니고 그냥 다른 종류 여러 개 있으면 신경 쓰지 말고 바로 F3번 조정 등록하면 얘가 우리 편리하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차량 운반구의 경우에 지금 얘네들이 지금 두 개가 둘 다 가산 조정이 나와 있죠.
지금 여기 조정액에 보면 이 가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를 각각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레스기는 조정액이 있는데 압축기는 조정액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조정 등록에 있는 이 금액이 전부 다 기계장치 거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건물은 시인부족액이 있죠. 그럼 기계장치는 그냥 기계장치 감가상각 한도초과, 그리고 건물은 건물 감가상각 한도초과 난 거 추인해 주는 거 150만 원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 차량 운반구에서 유조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난 게 금액이 유조차 267만 8,400원 유보 발생. 성금불산이 유조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유보 났고, 또 공장 화물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난 게 343만 5,917원 유보 발생으로 성금불산이 공장 화물차 유보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얘 말고 양도한 자산이 있으면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 얘도 불러올 건데, 여기 1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얘를 클릭하면 될 건데, 근데 여기 100만 원을 시험 때 여기 안 써줘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 쓰세요. 지금 100만 원 추인할 거잖아. 그죠? 추인할 거면 우리 추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100만 원을 쓰세요. 여기에 100만 원을 쓰면 합계표에 이거에 대해서도 반영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더 편리하니까 시험 때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양도한 게 잘 안 나와요. 나온다면 100만 원 부인액은 우리 거기 썼으니까 들어와 있죠. 여기 써놓고 조정 등록 가서 방금 거기 100만 원 쓰면 얘가 뜨잖아. 근데 F4번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기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00만 원 유보 감소, 성금산입 전기 차량 운반구 유보, 이렇게 해서 얘를 추인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얘 작성이 다 끝났으면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열면 지금 여기 건물, 기계장치, 기타 자산 전부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하시면 얘는 끝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11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로 가서, 자,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 일지를 쓰면은 총 주행 거리에 업무에 사용한 거리 비율만큼 가지고 우리는 송금 산입하고, 그 아닌 거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할 건데, 운행 일지를 안 쓰는 경우에는 금액이 작게 인정이 되죠. 그런데 업무에 사용을 한 걸로 잡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자가로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주로 적혀 있는데, 우리가 렌트할 수도 있고 임차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취득을 자가로 산 거라면 감가상각 한도 초과나 이거는 유보로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처분하면서 추인할 건데, 렌트를 한 거는 우리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는 기타 사유이출로 처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9일날 업그레이드 하면서 얘 들어왔어요. 원래 법인 조정 메뉴에는 없었거든. 그죠? 그럼 근데 자기 업그레이드 내용 중에 적혀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법인 조정 메뉴에 등록 적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등록해 보라는 이야기죠. 하는 걸로 해서도 계속 낼 거예요. 최근에 문제 내놓고선 이 메뉴는 없었어요.
그래서 회계 관리에 가야 되든지 그런 상황으로도 잡혔었는데,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써주면, 자 문제 512페이지 보고 36차에 5602 차종은 제네시스고, 그리고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 이건 고정자산에 등록이 돼야지만 여기 F2번 누르면 나오는데 지금 그 차가 없죠. 놀랬어요. 유선공장. 자 취득은 얘를 2019년 3월 20일 날 했고, 얘는 대표 판관비죠. 그죠? 그러면 800번 되고, 대표 누가 쓴 거죠? 대표이사 맞죠? 안 적혀 있네. 안 적혀 있으면 빼고, 자, 자가 여기서 자가냐 렌트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빌렸으면 당연히 임차 기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업무용 청년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야지만 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보험 기간은 2020년 3월 20일부터 21년 3월 19일. 그리고 운행일지를 쓰면 정기 2월된 거리하고 출퇴근 거리가 있으면 출퇴근 거리도 쓰는 거예요. 우리 운행일지에도 우리 한 면은 출퇴근 거리에 대한 걸 쓰게 되고, 한 면은 업무 운행하면서 어디 갔다 하면서 이렇게 쓰도록 킬로수하고 이렇게 해서 킬로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 작성했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방금 그 차가 들어올 거고, 그럼 총 주행 거리가 3만 킬로인데 2,400, 취득은 8천만 원. 렌트는 취득 가격이 없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도 렌트한 거는 임차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임차를 하면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빌린 차는, 렌트카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임차한 금액을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지출이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일단 전체의 80%만 인정하고 20%는 우리는 지금 이미 20% 금액은 업무 미사용이라고 뺐죠. 이거는 우리가 조정 등록을 가면 업무 미사용으로 해서 상여 처분하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이 금액을 처리를 할 건데, 그럼 지금 우리 이 자동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여기에 글자를 보시면 자가는 유보로 처분할 거고 렌트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고 적혀 있죠. 이걸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소득 처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차는 자가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한도 초과를 내겠죠. 그럼 자동차별로 각각 다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 한도 초과 금액이 클릭하면 자동차별로 다 나올 거예요. 자동차별로.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조정 등록을 누르면 합쳐져서 한도 초과로 나와요. 한 방에. 내가 10대에서 10대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별로 클릭해서 한도 초과 난 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안 나온다고 말하냐면 얘가 2번 연타 나왔더라고. 둘러보니까 3번 연타라 나오는 서식은 잘 없어요. 대순춘 걔는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없어서 나온다면 얘가 대단한 서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내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3번 연달아 나오면 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그래도 모르니까 나오면 땡큐 하고 쓰면 되니까 서식은 작성만 하면 되죠. 자, 다음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처음 우리가 불러오기를 해서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을 먼저 선택을 할 거죠. 그렇죠? 그럼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도 기부금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선택을 하는 게 법정 기부금의 한도를 넘어갔는지 지정 기부금의 한도를 넘어갔는지 그 금액을 여기에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국가에 뭔가 우리가 지원해 준 거나 재난 지역에 지원했거나 혹은 이재민 수재민 구호금품이나 국방헌금이나 혹은 학교나 병원에 우리가 지원했거나 혹은 그 사회복지 공동 그 전문 모금 기관 있죠? 거기에 했거나 대한특집자사 이런 것들은 법정이에요. 근데 느낌상 여러분들이 들어보거나 생각해 볼 만한 공익성이 느껴지는 규모들이죠. 거기는 법정이고 그 외에 공익성이 느껴지긴 한데 크게 안 느껴지는 거 장학재단. 여러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타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교에서 총학생이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근데 공익성은 있는 거죠. 지정기부금인 거고 불우이웃 돕기 누가 불우이웃 한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지정기부금이다. 좋은 이름 맞아요. 제가 법정 아니다라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 장학금 주고 고유목적 사업 우리 좋은 비영리 단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비영리 단체들에다가 고유목적 사업에 쓰도록 하는 거는 다 지정기부금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영리 단체의 사업 목적에만 한정된 공익성이잖아요.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자연만 이야기하고 있지 사람 밥 먹는 거나 애들 교식 아동에 대한 걱정은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정기부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법인에서는 우리 신협이나 새마을공원은 금융기관인 거고 우리 동창회 향후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 비지정 기부금이고 정치자금 기부도 비지정 기부금이에요. 자, 그럼 먼저 얘를 선택을 할 건데 불우이웃 돕기는 지정, 방위 성금은 법정, 학교시설비 법정, 장학재단은 지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 법정, 비지정, 대한특집자사. 이 볼 때마다 저는 아주 헷갈려요. 너무 오랫동안 비지정 그 지정으로 보다가 그리고 방위성금 지정 얘는 출자금이니까 얘는 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지금.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기부금은 현금주이기 때문에 기부금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안 쓰고 반대로 만기가 되면 올해 기속되면 그걸 여기다 써줄 거예요. 만약에 올해 만기가 되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납부한 기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 만기가 되죠. 그러면 올해 기부금으로 봐서 한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법정이다 지정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기부금에서 기부금 의제라는 게 있어요. 자, 100만 원짜리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사오는데 내가 150만 원에 사온 거예요. 그러면 세법이 너무 비싸게 샀죠. 그럼 고가 양수를 했을 때 그럼 우리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실수로 잘못 샀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죠. 비싸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인정할 거예요. 그럼 아니 시가에. 그럼 시가가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50만 원 샀죠. 그러면 130만 원까지는 인정하는데 초과하는 20만 원까지는 그럼 거기 사온 곳에다가 기부한 거로 볼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100만 원짜리 시가인 거를 50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0% 잡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70만 원까지는 인정하는데 50만 원을 팔았으니까 20만 원만큼은 사간 사람한테 기부해 버린 걸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주 기부금 혹은 기부금 의제라고 표현을 해요. 기부한 걸로. 그럼 기부금 한도에서 빼는 거지 뭐 나쁘게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기부금이 있어도 여기다 써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기부가 올해 만기되는 것도 쓸 거고 그럼 기부가 만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기부가 만기가 되면 우리 기부 있는 거 송금불산입 처리해뒀던 애를 이제 기부 만기 이쪽에 와서
우리 정기어음 기부 송금 산입으로 단기의 만기 도래한 걸로 선택을 해줘야 될 거고, 그런데 우리 방금 기부금 의제는 상관이 없겠죠. 그건 대응원가도 다 맞아지기 때문에 따로 세무조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기부금 한도만 계산되어서 넘어가도록 잡아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책에 있는 거에서는 지금 지역 새마을 사업 11월 7일자가 얘가 지금 300만 원이 전부 다 어음 기부죠. 그러면 얘를 비지정 쓰셔도 되고 얘를 그냥 삭제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년에 써야 되거든. 지금 내년이 만기니까.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당의 기부금이 아니면 입력하지 말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기타 그 밖에 기부금을 해서 비정 기부금으로 선택해둬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죠? 그럼 방금 걔가 어음 기부라서 300만 원 한 거고,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의 대학 동창회 특별회비가 있죠. 자, 얘도 지금 얘는 대표이사 동창회죠. 자, 일단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100만 원이구나. 750원 어디서 튀어나왔어. 1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사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뭘로 갈 거냐. 왜냐하면 상여로도 낸 답이 있는데 누가 또 이제 신청 안 했는지 안 한 게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이번 주 안에는 답을 줄게요 라고 했는데 말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든 우리 명확하게 알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두 개가 다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소득 조문 때문에 문제 생기면 피곤하니까 초자금 650 있었구나.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한도 계산하도록 뒤로 넘겼고, 그럼 기부금 한도 계산은 이제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차가감 소득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차가감 소득금액이라는 건 우리 기부금 이제 세무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 기부금 이것들에 대해서 소득금액 조정학계 비율 조정하고 나서 한도 초과나 2월에 송금 산입하는 건 하기 직전까지 그게 차가감 소득금액이죠. 그 금액을 여기에 산출할 건데, 그럼 소득금액 확정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에서는 이 기부금은 뺄 거예요. 왜냐면 얘를 비용 인정하면서 넣을 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 당기순위, 가산조정, 차감조정은 지금 바로 위쪽에서 조정했던 내용은 반영이 되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서 지금 제가 블로그에서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얘가 반영이 된 게 바뀌겠죠. 그럼 TAT 1급에서는 무조건 불러오기로 한번 해라 그랬어요. 조정하고 나서.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똑같은 답을 원하기 때문에 이 값을 줄 거예요. 그럼 주면 이 금액으로 책 다음 페이지 517페이지 있는 거 보고 썼어요. 그럼 이 금액으로 확정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기부금 조정에 가서 자, 얘 2011년 교선 났으면 그 다음부터 10년간이라서 오래되는데 그 이전 거는 안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11년 거까지는 되고 그 이전 거는 안 된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교선금 발생한 게 2018년도 거니까 2,5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뺀 금액 가지고 한도 계산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아래쪽에서 기부금 2월 공제는 법정 기부금 과거에 한도 초과한 것부터 먼저 송금 산입.
그리고 그게 정리가 끝나면 그걸로 여기에서 송금 산입하는 여기 5번 금액까지 다 정리하고 남은 걸로 다음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정 기부금을 먼저 쓰고 다음 지정 기부금 옛날 거부터 쓰는데 2014년 거부터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14년 거 10년간 이월 공제인데 13년 거는 5년이라서 끝났어요. 그래서 14년 거부터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책에서는 18년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니까 18년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가 500만 원 있고 19년도에 만약 공제 받은 게 있으면 일부 받은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한도초과 난 거 쓰고 공제 받은 거 쓰는데 없죠. 그러면 해당 연도 지금 송금 추인 가능한 금액을 써야 내년으로 안 넘길 거잖아. 오른쪽은 내년 넘긴다는 금액이죠. 그럼 우리가 볼 때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쓰면은 여기 5번 이월액 중 송금 산입액,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15번의 이월액 중 송금 산입액, 여기에 송금 산입 가능한 값을 줄 거니까 이 금액을 확인해서 그럼 이 500만 원을 여기에 써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기부금 명세서 끝났는데 얘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는 따로 세무 조정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는 세무 조정을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529페이지로 가서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것보다 먼저 제가 세액 공제 감면하면서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기억하라고 했던 게 이거였죠. 우린 최저한세 적용 제외 배제 대상 되는 세액 공제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그 외에는 전부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도 원래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데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제외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한세 대상은 최저한세 계산하는데 넣어야 되는 거고 감면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한 쪽으로 한다 그러면 감면을 먼저 쓰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최저한세 계산할 때 감면이 위에 있어요. 걔를 먼저 쓰게 돼 있어요. 쓰고 그 다음 이제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감면에서 걸려버렸으면 감면 남은 거 날리더라도 세액공제는 전액 담으로 넘길 수 있게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액공제도 전년도에서 2월되고 넘어오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옛날에 2월된 것부터 먼저 정리해서 가는 순대로 우리가 그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서 처리할 거예요. 옛날 거부터 해야지 5년 안에 처리해야 되니까 옛날 거부터 먼저 2월에 공제시키고 최근 걸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 순서대로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문제 나오면 참 좋았죠. 그죠? 큰 특이한 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주의할 게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건비는 그 우리 주주들 있죠. 소액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우리 그 임원 중에 그 주식의 비율이 1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소액주주가 아니에요. 10% 이하는 소액주주로 보기 때문에 들어와 있어도 되는데 넘어가면 우리는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그냥 애매하게 11% 이딴 소리 안 할 거니까 여러분 봤는데 20, 30% 넘어갔어. 그러면 얘는 지분율이 없구나. 또 지분 있을 때 소액주주라는 티 내려고 1%, 2% 이렇게 가지고 있대. 그러면 얘는 소액주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자, 그때 얘 이상했죠?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시험 때는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니까 자, 얘네들 써보면 왜 바로 여기 왔어?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가서 서식할 때 실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얘는 준비금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발생된 개발비 명세서 여기에서
경상연구개발비 2,500 900만원 또 있네. 다음 개발비가 인건비 3,600 위탁 연구 개발비가 3천만원. 그럼 올해 6,600에 대해서 25% 이것만 있으면 올해 처음 시작했으면 이거 가지고 2,500을 받는 거예요. 총 1억에 대해서. 자, 1억에 대해서. 근데 과거 거 지출한 게 있었으면 증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하기 위해서 아래 쓰는 거고, 그럼 과거 거는 전부 다 합치면 6천. 그럼 4천이 증가해서 2천만 원하고 2,500하고 비교를 어느 쪽에 해주겠죠. 그럼 여기 공제율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여기에 증가 발생액에서는 중소기업은 50%가 증가하면 50% 증가액의 50%를 인정해 주니까 이 50%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이니까 최저한세 제외인 거예요. 만약에 중소기업 아니고 일반 법인이라 그러면 25%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 한번 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작성이 되었으면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에 가서 불러오게 하면은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예를 들어서 1억을 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중고자산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억이 있으면 공제율 3%로 해서 30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니까 최저한세도 계산을 하겠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2020년 방금 300만 원,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제외 2020년 방금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근데 얘가 올해 발생한 거고 전년도 거도 있다. 19년 거 먼저 써도 되고 20년 거 먼저 써도 돼요. 그럼 전년 거도 있었으면 2019년 예를 들어 300만 원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써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 그 이전에 또 있었어요. 2018년도 뭐 그때도 300만 원이었으면 300만 원인데 아직 하나도 공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오다가 5년 넘어가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이번에 공제 받는 게 최저한세 걸렸는데 450 된다. 만약에 450 되면 올해 거 300만 원 못 받고 또 그 앞에 거 150만 원 못 받고 나머지는 받아서 넘겨야 되겠죠.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그럼 얘들만 위에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번에 다 공제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정리하는 방법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쓰는데 문제에서 나오면 18년, 19년, 20년 전에 이렇게 써요. 근데 어떻게 쓰는 건 상관없어요. 얘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건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이기 때문에 최저 배제해서 여기에 2,500만 원이라고 써줘야 뒤쪽에서 전부 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요. 최저한세 적용 안 되도록 얘를 다 설정을 잡기 때문에 최저 배제에다가 써준 거고, 그럼 얘를 작성하면 자, 다시 한 번 더 잘 보세요. 가끔씩 막 열심히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세액공제예요. 감면을 여기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면은 위에, 얘는 세액공제만 들어와 있으니까 감면은 여기서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불러오게 하면 최저한세 배제 세액공제에 들어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작성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가지고 보면 교재는 533페이지인데 이젠 데이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쓸 거예요. 그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제가 걱정되는 게 블록인 안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 문제가 나오면 꽤 어려워요. 꽤 어렵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뚱맞은 그 소득급여 초정학계표 문제에서 생뚱맞은 게 나온 거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가산 조정할 거, 차감 조정할 거 찾아가지고 더하고 빼고로
근데 지금 오히려 도구를 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쪽에 포인트가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해요. 우리 전에 한 개만 풀어봤는데도 우리 그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 계산시키고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조정 사항들을 많이 줘요. 뭐 진짜 많이 줄 때는 저는 6개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소득 처분하라는 문제는 아니었고 직접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또 만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우리 그 소득급여 조정학계표에서 F4번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감 조정이 있었는지 가산 조정이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쓴 적이 있으면 거기에서 양쪽 다 오가면서 눌러봐요. 그냥 소득급여 조정학계표에서 들어가면 가물표 세무조정과 전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쓴 적이 있다면 그 정도 기억은 날 거잖아요. 그럼 거기를 좀 참고를 해서 본인이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최저한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는 과세표준의 몇 퍼센트의 세금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과세표준까지 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세표준에서 이제 우린 얘네들은 잘 보고 쓰죠. 그러면 소득공제가 없다가 생길 때도 있죠. 근데 이 소득공제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가 있고 아닌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 얘가 입력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금액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에서 소득공제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5천만 원 중에서 우리 전에 풀었던 건 3천만 원이 적용 대상이라고 하면 얘 저장 버튼 눌렀을 때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 소득공제가 안 들어와요. 여기 소득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에서 빼야 과세표준이 나올 거잖아. 그럼 이거에 7%다 이야기할 건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이라고 쓰면 둘 다 금액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5천만 원이 여기 2,500원 방금 최저한세께 불러와줘서 그런 거고, 그럼 여기에서 3천만 원이 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면 여기에 3천만 원이라고 써줘야 그러면 여기 금액이 거꾸로 올라가죠. 더 받을 거다, 최저한세 받을 거다라고 해서 산출해 줄 거니까 이 부분을 안 읽고 써주시고, 그리고 감면하고 세액공제가 좀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 같은 종류의 감면이면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같은 종류 형태 중소기업에서 투자한 거에 대한 거면 그 두 개가 동시에 안 되고, 그리고 뭐 고용에 관련된 것도 중복이 안 되고, 그래서 같은 거면 큰 걸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우리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써서 조정감이 나오면 조정감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에 갈 거고, 조정 후 세액에서 우리가 쓸 건데,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은 문제 없고, 이것도 문제 없네. 너무 심했는데.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입력할 거는 얘 둘이를 합쳐서 써야 된다는 거죠. 위에 거는 전부 다 감면받고 아래 세액 공제한 거 얘 둘이 합쳐가지고 써줄 거고, 얘 세액 공제 관련된 얘만 이제 우리 세액 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으로 넘어갈 금액이다. 미공제 적혀 있는 곳에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그럼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내가 썼으면 다음 원천 납부세액은 그냥 불러오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가산세도 가산세율이 아직 안 변했어요. 문제에서 보면 지금 가산세율이 아직도 안 변하게 넣어뒀기 때문에 지금 좀 모호하긴 하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좀 하시고, 자, 우리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은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 똑같은 적용이라고 말하는 건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나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나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이나 계산서 지연 발급이나 다 똑같은 가산세율이에요. 그럼 전자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은데 세금 계산서 관련돼서 나오면 그거는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걸 제외하고는 여기 들어올 게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세사업자는 이것마저도 전부 다 부가세 신고에서 다
혼내기 때문에 순수하게 면세 사업만 하는 회사가 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지 견영 사업자는 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세법에서 이미 다 가산세를 맞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에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게 합계표도 뭐든 나오면 얘는 아니야 지금 할 게 아니고 이미 다 맞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계산서건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서건만. 그럼 얘네들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중간연합세액하고 원천 납부세액 줄 때 이걸 줘야라고 할 때 되면, 그러면 원장 조회를 눌러서 선납세금이다라고 둘을 써요. 선납세금이라고 쓰면 원천징수 당한 세액들이 보이고 중간연합세액은 중간연합세액이라고 저기에 잘 적어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빼고, 지방소득세는 지금 여기서 쓸 건 아니잖아요. 지방소득세는 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써주시면,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원천납부세액이랑 중간연합세액이랑 써주면 되고, 분납은 사실 컴퓨터가 해주는 거 알죠?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이 금액으로 분납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앞쪽에서 바뀌게 되면 분납액은 무조건 다시 확인하세요. 분납을 심하게 하면 빨간색이 뜨는데, 거꾸로 우린 최대 분납 받고자 한다라고 문제 적혀 있는데 조금만 분납이 2차에 낼 거예요. 2차에 낼 건데 조금만 우리가 작게 쓴다고 해서 빨간색이 안 떠요. 지금 2,700인데 2천만 원 쓴다고 해서 빨간색이 안 뜨죠. 그죠? 근데 3천만 원이라고 쓰면 많이 떠 빨간색 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앞에 손을 대면 여기 분납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최대 받아라는 값이 이 값이니까 이 값으로 꼭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가서,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는 자 이제 이 부호의 의미 이해가시죠? 마이너스는 차감 조정 유보 발생한 거고 지금 증가액 원등 있는 건, 플러스는 가산 조정 유보인 거예요. 그럼 감소는 차감 조정 유보가 추인되는 건 마이너스인 거고, 가산 조정의 유보가 추인되는 거는 플러스로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가산 조정에 왔는데 올해 발생한 거였다면 가산 조정인데,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가산 조정에 와 있는데 올해 발생한 거면 가산 조정 유보 발생인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가산 조정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와 있는데 전기에 발생한 거라면 전기에 차감 조정이었던 애가 지금 추인되고 있는 애가 가산 조정에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는 주면 주는 거 그대로 보고 쓰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재무회계 자료를 이용하라 그러면 회계관리에 재무상태표 이용을 하죠. 근데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 둘이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얘 쓰고, 이거 금이 왜 이 모양이야? 자, 그냥 가상의 숫자로 쓸게요. 만약에 이익여금이 3억인데 4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3억이다, 3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1억 증가했다고 따로 쓸 필요 없고, 왜냐면 실무에서 다 이렇게 쓰거든. 혼자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자본금도 증가했으면 예를 들어 8억이었는데 9억으로 증가했었으면 8억이다, 9억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세무사의 시험 여기 답안지는 이렇게 적어놓은 답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들도 별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쓰는 거는 증가 감소를 쓰는 게 아니고 올해 발생한 거, 여기도 증가 감소가 의미가 없애고 다시 생긴다는 의미인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여기다 쓸 건데, 재무회계 손익계산서에 있는 걸 법인세법상의 금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하고 빼고니까 한국말을 잘 봐야 돼요. 한참 얘를 좋아할 땐 정말 변화무쌍한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표현할 때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법인세를 먼저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뒤에 적다고 말한 거 의미가 틀리잖아요. 뭐보다 뭐라고 했는데 얘 둘이가 순서가 뒤바뀌어서 막 나오고 크다 작다를 막 말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게 큰지를 봐서 지금 우리가 조정해온 걸로 손익계산서 거를 맞춰가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월 교손금은 제가 11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1년 이전 거부터 쓰는데, 자, 여기 보존이라고 적혀 있는 게 채무면제이 그리고 자산수증이, 이걸 교손금 보존 목적으로 입금불산입했다면, 그게 입금불산입 처리하는 자체가 교손금 보존 목적의 의사 표현이에요, 사실. 그러면 기한의 정함 없이 과거 옛날 거부터 정리해서 오는데, 그건 기한 경과되어 있는 이 금액 한도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단기 공제는 이제 올해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우리 일반 법인은 60%,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전부 다다 100%를 가지고 11년도 거부터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리하고 나서 기한 내 기한 경과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맞춰주시면 예, 작성도 끝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전부 다 같이 한번 봤으니까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겠죠?